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보다 확실히 경기 침체는 굉장히 많이 된 상황이죠. 특히 가계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 힘들어지고 있고 취업자들 감소, 실업자 증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1분위와 5분위의 자산 격차는 커지고 있어요. 왜? 자산에만 거품이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금리 동결했대요. 그 전까지 계속 기준금리라고 표현하다가 금리 동결이라고 하죠. 하지만 시중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동결할 수가 없다. 돈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해서 늘릴 수 있지만 시중의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시중은행들이죠. 그런데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됐습니다. 경제회복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회복세가 나타났으니까 떨어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특히 자산시장에 거품이 낀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뜨릴 이유는 없죠. 올릴 이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죠. ETN 시장에서도 경기회복 청신호 나오고 있고 회계사들도 수출 회복에 경기 서서히 반등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자산이 안 좋아지는 이런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경기 침체일 테고 이 사람들에게는 경기 회복일 텐데 경기는 그렇게 되지만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 자산시장에 거품이 껴있기 때문이죠. 뭐 자산시장 거품 껴가지고 K자로 나누지 말고 경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혹은 더욱 침체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500명대에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게 사실상 이번에 3차 팬데믹 오기 전에 500명대는 꿈도 안 꿨었죠. 100명도 안 나오던 시기도 있었는데 금세 500명대가 돼버렸죠. 여기서 섣불리 완화했다가 다시 늘어나서 또 거리두기 하고 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외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요걸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전에 현재부터 봐야 되죠. 취업자는 21만 8천 명이 줄어들었고 실업자는 110만 명. 거기다가 5만 자영업자 폐업 위기라고 그러죠. 가진 거 다 팔아도 못 갚는다. 요즘에 중고로 사주는 사람들 있죠. 뭐 식당 식기라든가 혹은 뭐 기계라든가 이런 거 폐업한 것을 사주는 그런 업체에서도 엄청나게 싸게 때리고 있어요. 왜? 남아 도니까. 폐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죠. 여기에다가 이제는 폐업할 돈도 없어요. 정부 보증으로 받은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또 여기다가 인테리어 원상 복구 등 철거비도 있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폐업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폐업도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났다. 대신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났다. 일단 알바부터 다 자르고 있다는 거죠. 폐업은 못하는데. 불황형 창업까지 급증하고 있대요. 창업이 많이 늘어났다. 창업이 늘어나면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직은 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일단 창업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대출만 쭉 늘어나고 있죠. 대출 받아서 불황형 창업을 하는 사람들, 기존에 창업을 했는데 손님이 없고 거리두기나 이런 규제에 걸려서 손해만 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이 늘어난 게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대출 늘어났으니까 영끌, 비투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출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결국에 대출 증가 추이세는 뭘로 잡을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담보대출 비중을 LTV를 낮추니까 상승폭이 엄청나게 감소했죠. 그리고 여기서 기준금리를 낮추니까 다시 조금씩 상승했다. 플러스 2019년, 2020년에 왜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2019년에는 미중무역전쟁, 한일 수출 규제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았죠.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터지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졌고 대출 받아서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모든 대출은 다 영끌 아니면 비투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자산시장이 계속 뛸 것이다 라고 거품을 만들어낸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가계부채 위험경고 이미 떴죠. 100% 넘어갔죠. GDP 대비 가계부채. 버는 돈에 비해서 빌린 돈이 늘어났다는 거죠. 오히려 작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건 GDP 총액이 떨어졌다는 소린데 수입은 줄었는데 대출만 늘리고 있다는 거죠. 기업, 가계, 정부 모두 트리플 1천조 원 돌파 코앞이다. 부채가 쌓이고 자산시장이 급등하고 있다. 이것을 거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겠느냐. 자, 그래서 은행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대출 조이는데 신용대출 잔액이 1월 되니까 급격히 늘어났죠. 7일새 4,534억, 신용대출 12월 5천억, 대출 규제 전에 마통 사용액 폭증하고 있다. 규제되기 전에. 다들 이러고 있다. 저거에서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비투라도 해서 주식에서 남겨 먹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말할 것도 없이 은행 대출 규제 들어가죠. 신용대출 확 줄인다. 왜 줄여요? 새해에도 대출 규제 지속되나? 대출 한도 축소하죠. 그리고 이자는 올리고 있다. 자, 왜 줄여요? 바젤3 대비해야 되니까. 기업 대 가계 50% 맞춰야 되죠. 그리고 위험 가중도는 이쪽은 85%, 이쪽은 115%로 기업이 안전하고 가계는 위험하다. 예대율이 만들어졌죠. 가계에 돈을 빌려주겠냐? 이거죠.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래서 대출이자 오르고 있는 거죠. 코픽스도 계속 오르고 있죠. 여기서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고 해봅시다. 맨날 그 말로는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근처에 있는 회사원, 근처에 있는 자영업자들 가서 물어보세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지속 시나리오 보면 실업자 대폭 증가하고 자영업, 폐업 매출 감소 되는 게 증가하죠. 이로 인해서 가계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바젤3 도입되고 대출 연장 종료되니까 대출 회수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경기 침체돼서 사람들의 여력은 떨어지는데 은행권 대출은 강화될 것이라는 소리죠. 은행이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리먼 때처럼 그럼 굉장히 크게 터질 텐데 교훈이 있는데 은행들도.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자산시장 상승이? 그렇게 되면은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죠. IMF 이후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IMF 때도 침체됐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실업률 급격히 늘어났고 IMF 때 못지 않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래서 IMF 때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IMF 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뭐냐? IMF 때는 무너지면서 자산시장이 같이 무너졌어요. 주식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침체됐는데 자산시장에 거품이 더 끼더라. 경기가 더 침체되면 그때보다 더 큰 후폭풍이 밀려올 것이라는 거죠. 경기가 회복된다면 어떨까요? 이미 경기 회복 신호도 나오고 있죠. 유가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경기 회복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유가가 어느새 50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자, 유가 상승은 뭘 말해요? 물가 상승을 말합니다. 조만간에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경기도 회복되고 있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별로 높지 않은데요. 세계평균 5점인데 우리나라 3.2밖에 안 돼요. 왜 세계평균 이렇게 높게 나와요? 쉽게 생각해서 자, 100% 상황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20%가 감소했다. 그렇다면 80%죠. 그 다음에 원위치 하더라도 몇 퍼센트가 올라야 돼요? 25%. 더 안 오르는 나라들 보이죠? 뭐 일본이나 이런 데들. 경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상승하죠. 또 물가 상승 압박을 만드는 게 유가 상승이죠. 예전에 그 오일 쇼크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엄청나게 유가 오를 때 있었죠. 배럴당 100불 이상. 그럴 때 물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면 나오죠.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연준에서. 지금 가뜩이나 돈 많이 풀어가지고 국가부채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100달러가 있어요. 물가가 2% 올랐다면은 100달러짜리 실물은 102달러의 가치를 하겠죠. 근데 연준에서 이자를 1%밖에 안 줘요. 기준금리가 낮아서 101달러가 돼요. 돈을 맡기면 마이너스. 실물을 사는 게 낫다. 물가에 비견했을 때. 그렇다면 누가 여기서 연준에다가 돈을 맡기겠느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기준금리가 상승 압박이 될 것이다. 지금 2023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테이퍼링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왜 나와요? 물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국채금리 상승하고 있어요. 국채금리, 시중금리 상승 부추긴다고 했죠. 10년물 8월부터 해서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올라요? 8월에 저점 찍고 9월부터 쭉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시중금리 더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기준금리 상승 압박 들어오고 있고 시중금리 상승 들어갔어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자산시장 거품이 뭐 때문에 생겼어요? 저금리죠. 주식 B2 늘어난 거 저금리 때문이죠. 부동산은 더 심하죠. 전세가가 올라요? 왜? 저금리 때문에. 영끌들이 지금 마지막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뭐예요? 저금리 때문이죠. 사실 다주택 투기꾼들은 다른 요소가 많죠. 하지만 지금 전세가 떨어지면서 다주택 매물 나오고 금리 오르면서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 오르면 전세 그렇게 마음 놓고 못하죠. 사람들이 여력이 없죠. 그러면 다주택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다른 규제들도 있지만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 영끌들의 문제가 생긴다. 자, 영끌이란 뭐예요? 주담대, 신용대출, 연금 깨고 차용증, 퇴직금, 정산, 마이너스 통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거죠. 대출 이자가 증가하거나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파산, 경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파산, 경매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내 집 마련 심리는 떨어지게 되죠. 근데 영끌들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요. 뭐가 나와요?
급매투매 나오죠. 집값 하락하죠. 뭐라 그랬어요?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의 여력도 떨어지는데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기준금리 압박과 동시에 시중금리 상승은 더욱 빠르게 될 것이다. 경기가 좋아져도 떨어지고 안 좋아져도 떨어지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좋아질 때도 있어야지 뭐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하세요. 생긴 것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네. 뭐 이런 댓글도 달리겠죠. 미리 얘기하자면 원래는 경기가 좋아지면 실물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산시장 가치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돼서 떨어져야 할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품이 끼었죠. 저금리를 이용해서 가계부채와 거품이 동시에 끼었다. 이런 상황이니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금은 왜 올라요? 지금은 어중간하니까. 경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떨어졌죠. 이거 세모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덜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준금리는 0.5%로 동결됐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오르면은 터지게 되는데 지금 그 애매한 상황이 있다. 경기 살아났다고 기준금리는 확 올리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경기가 다 살아났다고 보기엔 애매하고 다시 침체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어중간하게 살아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빚만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기준금리는 유지되는데 주택 거래량 쭉쭉 늘어나고 300조 돌파하고 개인 신용대출 한 달 새 4조 급증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중간한 상황이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폭탄 놀리게 하고 있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에요. 기준금리 0.5%로 동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대외적으로는 살아나고 있고 지금 대내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죠. 그랬을 때 어느 쪽 압박이 더 크게 들어가느냐. 지금 이쪽 압박이 크게 들어가면은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요건이 될 것이고 이게 크게 되면은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느냐? 그런 상황도 아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은 더욱 경색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은행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리고 대출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은 작살이 나게 되겠죠. 집값은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폭락할 수밖에 없죠. 경기 회복된다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 압박과 시중금리 현재 인상하고 있는 것들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영끌이나 다주택은 왜요? 이야기했듯이 전세 이야기 나왔으니까 으로 인해서 어떻게 폭락할 수밖에 없죠. 뭘 해도 폭락할 수밖에 없냐? 이는 버블 장세. 이 버블 장세는 빚과 상승세를 보면 알 수 있더라. 버블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되든 아니면 침체가 장기화되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금 그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은행의 한계인데 은행이 이미 한계점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든 간에 조만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